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관련 중소기업에서 8년 차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인생의 무덤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지긋지긋한 시월드의 세계가 과연 어떤 곳인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1년 여간 연애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이 사람이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 결정을 빨리 내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그 자상함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상함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들끼리 하는 말로 효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제 남편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제 남편은 3남매였어요. 남편이 장남이고 밑으로 시누이 하나, 막내 시동생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효자인 이유는 장남이기 때문도 있었지만 시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시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시모에 대한 마음이 안쓰러운 것 같았습니다. 시모 역시도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28살 때 시부가 돌아가셨는데 시모는 남편을 아들이자 남편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이 잦았어요. 아들, 지금 집에 화장실 전등이 안 들어오는데 올 수 있어? 네, 엄마. 1시간 있다가 갈게요. 지금 좀 오면 안 돼? 너무 불편해. 이러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어떡해? 영화 보는 중이라서 나가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다 엄마 넘어져서 뇌진탕이라도 일으키면.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평소에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을 바로 자기 남편처럼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항상 곁에 있어주길 바라셨어요. 결혼해서 가정이 생겼으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야 아들로서 그럴 수 있다 하며 저도 넘어갔어요. 하지만 결혼해서도 시모는 저희 집을 봉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시동생이 군대 다녀오고 나서 계속 백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20대 후반까지 계속 빈둥대기만 했습니다. 더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공무원 준비한답시고 아르바이트도 안 했어요. 엄마, 나 학원비 내야 해서 100만 원만 줘. 얼마 전에 돈 가져가지 않았어?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이번에 특강 있어서 특강비 내야 돼. 에휴, 알았어. 이번엔 꼭 합격해야 돼. 시험도 운이래. 통장으로 싸줘. 제가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시모는 매번 한숨이 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시동생이 놈은 학원비다 교재비다 해서 받아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 듯 했어요. 시동생은 완전 등골 브레이커였습니다. 제 동생이었다면 벌써 등짝을 후려쳤겠다 하며 시선을 돌렸죠. 문제는 그 등골 브레이커를 시모가 저희에게 토스했다는 거였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공부하라며 보냈어요. 시모는 지방에서 시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긴 해도 옆에 있으면 돈만 달라는 시동생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힘에 겨웠던 시모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 편할 거라며 시동생을 저희 집으로 보낸 거였어요. 저는 시모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도련님을 저희 집으로 말없이 보내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얘, 뭐로 가도 한양으로 가랬다고. 서울서 공부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이건 아니시죠. 전 도련님이랑 못 살아요. 너무한다. 가족이란 게 뭐니? 네 남편 동생이야. 나 없으면 어차피 너희가 책임져야 돼. 지금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20대 후반이나 된 남자가 형 집에 얹혀 사는 게 말이 돼요? 싫다고 해도 별 수 없다. 이미 짐 들고 서울로 올라갔지 않니? 나머지 짐도 이미 택배로 붙였어. 전 같이 못 산다니까요. 싫으면 너희가 고시원이라도 구해주든지. 하여튼 난 네 남편에게 동생 맡긴 거다. 알았지? 시몬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결국 갈 곳 없는 시동생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어있던 방 한 칸을 부랴부랴 정리해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동생의 행동은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리바리 쌓아온 자기 옷가지보다 먼저 정리한 건 컴퓨터였어요. 그러더니 이놈이 저녁에 일어나서 밤새 게임하고 아침이 되면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동생이니 좋게 이야기했어요. 도련님, 공부하러 서울 올라온 거잖아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요. 형수,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죠? 저 스트레스 푸는 중이에요. 도련님이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형수가 공부 안 해봐서 그러나 본데 안 되는데 하려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황당한 시동생의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고 넌더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며칠 지켜보다가 저와 남편은 드디어 화가 폭발했어요. 제가 한번, 남편이 한 번씩 말했지만 도련님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심각하다시피 행동했어요. 집에 사다 둔 레토르트 식품들을 다 먹고서 버젓이 쓰레기통에 쌓아둔 겁니다. 게다가 여름이었는데 더운 날씨에 그걸 그대로 두니 어땠겠어요? 방 안의 냄새에다가 날파리까지 잔뜩 꼬여서 스물스물 거실로 냄새가 났습니다. 이 자식아, 너 이럴 거면 집으로 내려가. 형, 지금 나 구박하는 거야? 너 여기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 공부가 아니라 게임하기 편한 곳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이, 잠깐 쉬는 시간이야. 공부는 밤에 해. 내가 너 모를 것 같냐? 네가 공부를 밤에 한다고? 게임하는 키보드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아이씨, 되게 떽떽거리네. 엄마도 나한테는 잔소리 안 해. 너 공무원 공부한다는 거 거짓말이지? 책 내놔. 형이 뭔데 책까지 뒤져봐. 도련님, 공부 안 할 거면 여기 있는 의미가 없어요. 형수까지 고문관 노릇해요. 참나. 내가 얹혀 산다고 우습게 보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솔직히 도련님이 공부 안 한 게 문제잖아요. 진짜 짜증이 나게 하네. 진짜 둘 다 가족 맞아? 시동생은 열이 받았는지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과 저는 시동생도 어차피 성인이니 나가서 반성이나 하고 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런 위인이 아니었어요. 몇 시간 뒤 시동생은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왔고 바로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크게 다그치면서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 어떤 자식인데 구박을 하냐며 말입니다. 저는 구박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시모는 자기 성질대로 저에게 육두 문자까지 써가며 욕하더군요. 웃기지 마. 그럼 내 아들이 거짓말해? 그럼 그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련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앞으로 내 아들한테 잘해. 방에서 온종일 게임만 하는 시동생을 그럼 두고 봐요? 잘 타일러서 공부하도록 도와야지. 전 못하겠는데요. 그냥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저희 집에 도련님 절대 못 두겠어요. 뭐? 아니, 영준이가 잘못했기로써니
다시 내려보내면 어떻게 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고시원에 넣으시든 데리고 사시든지요. 시몬은 그간의 자기 고생을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머리를 굴려보니 시동생이 집으로 가면 본인이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니 저에게 싹싹 비셨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네가 고생한다고 갖은 온갖 칭찬을 끌어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밥만 챙겨주면 된다며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모가 아닌데 왜 밥을 챙겨주냐며 따졌어요. 도련님만 없으면 이런 일도 없으니 지금 도련님 짐 싸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정말 미안했다며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고 자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서울에서 공부해야 하니 잠만 재워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애원하는 시모를 보니 자식 잘못 둔 부모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도련님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며 말만 잘 들으면 잠은 재워주겠다 했습니다. 시동생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움찔하더군요. 그런 시동생에게 시모의 전화를 바꿔줬고 시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핸드폰 밖으로 들려왔습니다. 형수랑 형 말 잘 들어. 너 이놈 자식 한 번만 더 멋대로 행동하고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둬. 뭘 내가 어쨌다고. 시끄러워. 형수 말 안 들으면 교재비 학원비 용돈까지 일절 안 줄 줄 알아. 시모는 시동생에게 신신당부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시동생은 그런 시모에게 짜증이 났는지 괜히 툴툴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을 보면서 진짜 사람을 만들어보자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런 상황을 보니 저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는지 자신은 신경 끄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동생이니 자기가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시동생은 제 계획표대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시동생이 말했던 구급 공무원 목표를 두고 계획표를 하드하게 짰어요. 저도 한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에 공부하는 방법은 빠삭했습니다. 노량진 가서 공부할 게 아니라면 빡세게 공부시켜야 합격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병은 시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시간표를 보고 경악하더니 공부한 지 얼마 안 가서 딴짓을 했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집중력마저 없으니 옆에서 보기에 한심했습니다. 딴짓 못하게 맞고 공부하라고 하니 이놈이 저에게 반항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옆에 있던 책으로 시동생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미쳤어요? 나 아빠한테도 맞은 적 없는데 왜 때려요? 너 잘 되라고 때리지. 내 동생이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이제 반말까지? 엄마한테 다 이를 거예요. 일러 봐. 내가 꿈쩍 하나 보자. 너한테는 매가 약이야. 저는 망나니 같은 시동생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맨날 두드려 패며 가르쳤어요. 시동생이 미워서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살면 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나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시동생은 힘들다 하긴 했지만 제 계획표대로 맞춰서 생활했어요. 물론 빡센 계획표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절반 정도는 지키면서 공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시동생을 잡아놓고 나니 바람 잘 날이 없는 시댁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시누이가 이혼했다면서 시모 집에서 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시동생이 나가고 나니 그 자리에 시누이가 턱하고 들어앉은 거였어요. 시모는 시누이가 이혼한다는 소식에 뒷골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온 식구가 시모를 보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었죠. 시모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시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보라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다면서 묻지 말라고 했어요. 시모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저희 앞에서도 계속 심해부 욕을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싹수 없는 자식이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말이죠. 언제는 성격 좋고 집안도 좋다면서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던 시모가 돌변한 거였습니다. 시모는 너무 열받았는지 이혼하는 이유라도 알아야겠다면서 시 매부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시 매부는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그런 시모의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성인이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가 알아서야? 내가 정서방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딸을 이혼녀로 만들어?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성격 차이로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난 자존심도 없어? 그놈이 그렇게 말하디? 성격 차이 때문에 너랑 못 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나 싫다는 사람 잡을 수 없잖아. 엄마가 참아.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거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이혼하면 어떻게 해? 위자료는?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건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시누이가 그런 상황에 시모의 전화를 말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 같았다면 시누이가 오히려 시모를 선동해서 시매부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누이는 이혼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극구 시모의 전화까지 빼앗아서 못하게 하는 것도 이상했고, 시매부가 원래 성격이 좋았어요. 아주 깍듯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저희 가족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던 분이라 시누이가 철부지 같아도 많이 아껴주었거든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실 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모는 덜덜 떨면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집에 무언가 날아왔는데 이게 뭐냐고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남편에게 찍은 사진을 같이 보는데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로 시누이가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해서 소장이 날아왔던 겁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남자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해왔던 거예요.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거리면서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시모는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미친 사람처럼 구셨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딸이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니 억장이 무너지셨나 봅니다. 시누이는 시모가 그러니 난감해하다가 내가 잠깐 미쳤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며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했지만 시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시모는 이제 얼굴 낯짝도 못 들고 살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듣고 있다가 시누이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서 끊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 내용을 듣고는 속이 상했는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나갔어요. 옆에 있던 시동생도 나와서 듣고는 누나가 미쳤다며 고개를 절레절레하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 사이에 시모 전화를 또 받았었나 봐요. 이혼한 데다가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한 푼도 없이 어머님 댁에서 지낸대. 아가씨가? 게다가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소송도 걸렸으니 골치가 아프네. 어머니가 도와주시겠지. 그렇긴 한데 내가 오빠잖아. 마음이 좀 불편하네. 다 큰 성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겠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조용할 날이 없냐. 남편은 씁쓸한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줄 수 없었어요. 시동생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 후 오갈 데 없는 시누이를 시모가 데리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툭하면 저희 집에 전화해서 한풀이를 했습니다.
시누이도 30대인데 집에 들어오면 돼지 우리처럼 해놓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들으니 시동생이나 시누이나 막상 막하구나 싶었습니다. 집안일도 전혀 안 하고 집에서 내내 놀고 먹고 하는데 시모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일 다닐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일껏 놀 생각만 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소비욕은 있어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 많았나 봅니다. 시모가 밖에 나갈 때마다 시모 방을 뒤져서 돈을 가져다 쓰고 몰래 카드까지 긁었나 봐요. 시모의 카드값이 다달이 200만 원씩 나오는데 시모가 뒤집어졌습니다. 시모는 시누이 보고 돈 귀신이 들렸다고 할 정도로 감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결혼하고 내내 놀고 먹기만 해서 그런지 취직조차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 시누이의 일자리 좀 구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가 일 다닐 생각이 없어서 면접도 안 나가거나 갔다가 하루 만에 나오는 일도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시모의 한풀이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희에게 연락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할까봐서요. 다행히 시모는 꾸역꾸역 그 카드값을 메꾸고 있긴 했지만 감당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늘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해서 그런지 시누이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알고 보니 그건 살이 아니라 임신이었습니다. 시모는 오히려 좋아하며 이야기했어요. 너 혹시 임신 아니니? 아, 응, 임신이더라고. 정서방이랑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식이 있는데 다시 잘해봐.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시누이는 시모에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모는 처음에는 시누이에게 잘해주면서 출산만 하면 시매부와 시누이를 엮어서 잘 살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먹고 싶다는 것도 잘 사주고 시누이를 챙겼어요. 하지만 얼마 뒤 그 생각은 시모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시모는 참지 못하고 시매부에게 연락해서는 시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시매부는 시누이를 위해서 이혼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에 대해서는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연락했다고 했어요. 시매부는 시모에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모는 시매부를 돌이켜보려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매부는 그런 일도 없었고 시누이가 바람 나고서 몇 달 동안은 외박도 잦았다 했습니다. 시모는 그 사건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안을 다 엎었고 시누이에게 그 남자 찾아오라고 했어요. 자기 딸의 인생을 망친 자식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며 말입니다. 하나, 그 남자는 이미 바람 피운 사실이 걸린 후 잠적해버린 것이었어요. 결국 시누이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시모는 이젠 너 감당 안 된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 시댁에서 시누이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도 안 하고 있던 시누이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없던 시누이는 어떻게 나가냐고 울어댔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집으로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서연이 집에서 내보내야겠다. 그러니 네가 전세금 좀 해줘라. 전세금이요? 그래, 네가 오빠잖니. 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네 동생 좀 책임져. 상의 좀 해볼게요. 상의는 무슨 상의? 가족이 힘들면 다 도와야지. 얼만데요? 그건 서연이한테 물어봐. 시모는 그렇게 남편에게 명령조로 말을 해서 시누이에게 전세금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시누이는 고급 오피스텔을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전세금이 자그마치 2억이었어요.
남편은 해주자고 했지만 저는 바람난 시누이 뭐가 예쁘다고 전세금까지 해주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돈으로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결사반대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 오빠도 이혼했는데 새언니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외도한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리고 끔찍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불륜까지 모자라 애까지 임신했는데 제 눈에 좋게 보일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싫다고 남편에게 못 박으면서 말했어요. 난 외도한 것도 역겨운데 전세금까지 못 해줘. 해주면 이혼인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해? 시어머니 댁에서 살라고 해. 지금 아가씨 나이면 자기 살 곳은 자기가 구해야지. 너 너무 냉정하다. 우리 상황이 누굴 도와줄 상황이야? 우리 1년 뒤면 전세 재계약이야. 그때까지 또 모으면 되잖아. 지금 저축한 돈 가지고도 안 돼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판에 뭘 모아? 다 빚인데. 그래서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절대 못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래, 난 아가씨도 이해 안 가. 바람나서 애까지 가지고 뭘 믿고 그러고 살아? 됐어. 됐으니까 그만하자. 남편은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고 욕 듣는 것은 싫은지 그만하자 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말했다지만 어쨌든 남편도 시누이 편을 드는 게 싫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면 자식이 그러면 타이르고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걸 아들에게 떠넘기다니 황당했어요. 시모도 시모지만 남편도 시모의 말에 휘둘리는 것도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신경을 껐습니다. 시댁의 일에 제가 자꾸 참견해봤자 불똥만 튈 뿐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 시누이가 시가에서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일도 있었고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시누이가 시가에서 나갔다는데 혹시 뭐 도와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도와준 것 절대 아니라며 손살을 치며 말했어요. 시누이와 같이 살기 힘든 시모가 반지하 원룸이라도 구해준 것 아니겠냐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착하고 다정한 성격이었기에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건 남편이 정말 효자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서 조용히 1년이 지났어요. 사실 시누이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는 게 맞지만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신경도 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았고 가끔 서로 안부 정도만 물으면서 살았어요. 시누이가 따로 나가서 살고 있으니 저희에게 연락하던 시모도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시댁이 조용하니 저희 집도 평온한 나날이 흘렀어요. 가끔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의미심장한 기운이 있긴 했지만 특별히 사건은 없었습니다. 시모도 시동생도 시누이가 다 나가서 살고 있으니 혼자라서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가끔 저에게 별일 없느냐고 묻는 시모가 왠지 꺼림직하긴 했지만 그냥 뭔 일 있길 바라나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이 전세 재계약을 할 때가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전세금만 올려달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곧 재계약할 땐데 요즘 상황이 몹시 어렵네. 네, 혹시 올해 전세금은? 미안한데 1억 2천 정도 올려줘야 할 것 같아. 요즘 전세 시세 알지? 그렇게나 많이요? 지금 당장 여유가 없는데. 어쩌겠어. 나도 사정이 그런 걸. 안 되면 뭐 다른 집 알아봐도 되고. 상황 보고 좀 알아볼게요. 그래, 알겠어. 만약 계약 안 할 거면 미리 알려줘. 알죠. 빨리 답 드릴게요. 집주인이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며 전세 비용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상황이 어떤지는 알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은 예상했지만 너무 부담됐습니다. 집주인은 안 되면 집을 빼달라고 했어요. 살던 집을 재계약하려면 1억 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돈을 관리하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현재 상황을 알아야 대출을 받아서 남은 금액을 채우던지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물쩍거리면서 저에게 답했어요. 우리 전세가 몰려달라고 하는데 모은 돈 좀 보여줘. 어? 아, 뭐야? 왜 그래? 내 월급이랑 자기 월급 모은 돈 지금 얼마나 되냐니까? 미안.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왜 없어? 우리 전세 재계약하는데 모은 돈이 없다고? 사실, 서연이 집 구할 때 내가 대신 대출 받아서 도와줬어. 미쳤어? 그때 안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떡해. 나한테 전화해서 매일 우는 소리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이 상황이 그렇게 됐네.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남편을 다그쳤어요. 남편의 말은 제 이성을 놓게 했습니다. 이전에 시누이가 부탁했던 전세금, 그게 화근이었어요. 저희가 같이 모았던 돈 5천과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 5천까지 해서 시누이에게 전세금을 줬던 거였습니다. 무책임한 남편은 시누이에게 큰 돈을 그렇게 빌려주고 나서 달라고 말도 못했었나 봐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고 당장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도 전세금이 없어서 나앉아야 하는데 박박 긁어서 다 시누이에게 준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은 대책도 없이 저에게 안 되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시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직업이 없었던 탓에 대출이 안 돼서 남편이 자기 명의로 대신 받아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1년간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푼 안 주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들어오면 이자 내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다 못해 인간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내가 먼저 살고 동생을 도와줘야 하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나 했어요. 남편은 착한 게 아니라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 돈 해주면 이혼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해? 시댁도 있고 안 되면 미혼모 센터도 있잖아.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겠어? 어머니도 너무 힘드시다잖아. 아, 당신만 자기 가족 챙기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은 거구나? 필요할 때 도와줘야지. 그게 가족 아니야? 그 돈이 네 돈이야? 네 멋대로 다 쓰게. 남매끼리 그 정도도 못해? 참나 돈이 뭐라고. 그렇게 사고를 제대로 친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핏줄, 가족이지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했다면 누구보다 먼저 자기의 아내를 챙겨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했어도 저보다는 자기의 가족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저를 기만했어요. 결국 저는 어차피 이렇게 만든 당신이 책임져야겠다며 깨끗하게 갈라서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이혼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는 못 산다는 말을 했지만 남편은 이런 일로 이혼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뻔뻔함에 극치를 달리는 남편을 두고 저는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시누이에게 전세금 해줘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제 속 편하세요? 남매가 노예가 얼마나 좋니? 너도 네 자식 키워봐. 힘들 땐 형제밖에 없다. 참나, 아주 잘 키우셨네요. 이혼하고 나서도 그런 소리 나오시나 보죠? 네 남편 잡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결혼한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하실 정도로 기운이 뻗치시나 봐요. 뭐? 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 집에서 쫓겨날 판에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자식들 잘못 키운 값 톡톡히 받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모의 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의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속에서는 열불이 끓어올랐거든요. 시월드 일가의 그런 행동들은 제 가족만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동안 남편과 돈 문제로 계속 싸우면서 보냈어요. 이혼을 생각하니 남편의 모든 행동이 고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아침밥도 차려줄 리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아침부터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모는 집안을 쭉 둘러보았어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희 집을 보는 것을 보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출근하러 나가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버럭하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굶겨? 당장 아침 차려라. 갑자기 들이닥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여편 얘가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도 안 하고 제 남편을 우습게 알아? 어이가 없네. 뭐 이런 빌어먹을 집구석이 다 있어? 뭐? 뭐라고 했어? 빌어먹을 집구석? 진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한도 끝도 없네. 이게 정신이 나갔나? 네 새끼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야, 나 너랑 안 살아.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시모에게 반말하며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시모에게 남편과 함께 나가라며 말입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집이라고 못 나간다고 저보고 나가라더군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우스웠습니다. 제가 피식 비웃자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피했어요. 시모는 그대로 거실에 나뒹굴었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끙끙대는 시모는 저게 자기를 잡으려 한다고 말했어요. 어이가 없는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을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그런 시모를 남편이 일으켜 세우며 귓속말로 말했어요. 이 집 저 사람 돈으로 구한 거야. 뭐? 넌 한 푼도 안 냈어? 내가 모은 돈이 없어서 다 저 사람이 모은 돈으로 구했어. 이거사, 그래도 명의를 네 명의로 했어야지. 저 사람 돈으로 했는데 어떻게 내 명의로 해? 시모와 남편은 속닥거리면서 떠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것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더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발목 잡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여기가 집인데 어딜 나가냐고 들어눕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들어눕는 둘에게 집에 있던 천일염을 들고 나와서 굵은 소금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소금을 맞은 그들은 따갑다며 소금을 연신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세게 그들의 얼굴에 뿌려댔습니다. 아, 따가워. 너 시애미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어디 시애미를 우습게 보고 이래? 여보 그만해. 그 소금 좀 그만 뿌려. 이러고 어떻게 출근을 해? 그게 내 알바야? 어서 나가라고, 이 진드기 같은 인간들아. 화났다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남편과 시모는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서 저에게 훈계를 계속해댔어요. 저는 그들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 밖에서도 그들이 시끄럽게 굴길래 설거지하느라 받아둔 물을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 물을 전통으로 맞고는 삼킨 물을 헛구역질 해댔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물이야? 왜? 아이씨, 나 출근해야 하는데 이게 뭐야? 속옷까지 다 젖었어. 그러게 왜 열받게 하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정신 차리라고 한 거야. 덜 맞았으면 더 뿌려줄까? 이번엔 뜨거운 물로?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는 사람 전혀 안 무서운데요? 한번 싸워 보실래요? 이성을 되찾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나 정신 차려. 이혼해서 거지꼴 대봐야 정신 차리지? 진짜 이혼할 건 아니지? 아이, 나 이혼 못해. 안 해. 시끄러워. 너희 엄마 데리고 빨리 썩 꺼져. 시모와 남편은 물을 뒤집어 쓰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가 연신 입에 들어간 물을 뱉어내려고 침도 뱉고 토하려고 헛구역질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쾅 닫았어요. 옆집에서는 아침부터 누가 시끄럽게 구느냐고 나와서 한 소리를 하자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이혼당해서 밖으로 나앉아야 할까봐 걱정이 됐나 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이라는 게 막장까지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 남편과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이라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시모와 남편은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지금 저 사람 화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줄게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다니 정말? 당장 저희 전셋집도 빼야 할 판이라서 그래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 잘 이야기해봐. 근데 저것은 성질이 저래서 널 참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지금은 화나서 그런 거지. 평소엔 안 그래요. 두 사람은 문 밖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더니 남편은 출근하고 시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이혼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저를 더 열받게 했어요. 두 사람이 떠났기에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만든 두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회사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몰상식한 시모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한번 봐줄 테니 저녁에 네 남편 퇴근하면 싹싹 빌어. 여자가 그러면 못 써. 이 문자 한 통은 저의 인성을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 세상을 몰라도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곱씹어봐도 이건 시모가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자기도 여자면서 어떻게 이럴까? 자기 아들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제가 죄인 취급을 받지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시모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회사에는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연차를 쓰고서 바로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자기 잘못도 모르고 나대는 시모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집에 있던 남편의 짐과 시동생 짐을 박스에 모두 정리해서 용달차에 싣고 시모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자식들과 함께 사시라고요. 저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남편이란 작자와 얼굴도 마주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친정으로 온 저를 보고 친정 식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이혼을 결정했으니 친정 식구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식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아무리 시댁이라지만 너무 갑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좋게 봤는데 사람 좋은 게 다는 아니라며 부모도 그렇게 사느니 이혼하고 속 편히 살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 놈을 봤으면 한 대 후려쳐 줬을 텐데 아주 나쁜 자식이구만.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자기 식구만 하는 놈,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은 싹수가 텄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진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나이 창창한데 무슨 걱정이야? 새 출발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나아. 아니, 네 오빠도 그렇게 속 태워서 이혼하고 지금은 잘 살지 않냐? 오빠까지 이혼한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니 잘못하면 딸이 고생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맞춰서 잘 살아보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이해해주니 저는 제 행동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나갔다가 집에 왔는지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은 집 문이 안 열린다며 비밀번호 바꿨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그 집 못 들어가니까 시댁으로 내려가라 했어요. 시동생은 집에 내려가기 싫다고 징징거렸지만 네 엄마 때문에 나 이혼한다고 했더니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도 어린 나이는 아니기에 시모의 행동과 상황을 대충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다급하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의 집에 짐을 싣고 간 용달차가 도착했던 것이었어요. 시모는 격양되고 당황한 목소리로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라니? 웬 짐이야? 당신 아들들 짐이니 이제 당신이 맡아요.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누가 누굴 봐줘? 네 새끼들이 나한테 저지른 짓은 생각 안 해요? 뭐? 남매끼리 우애가 좋은 게 아니꼽니? 그렇게 우애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되겠네. 같이 살으라고? 본인이 못 키우신다고 나한테 떠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다 데리고 사셔. 난 손 뗐으니까. 안 돼. 내 아들이 왜 집에서 쫓겨나야 돼? 아침에 뭐 들었어요? 나 이혼한다고요. 나랑 상관없으니 이제 거기서 살아야지. 또 찾아오면 신고합니다. 저는 내 집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모는 통화하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죠. 마치 정말 자기 아들 집이었는데 제가 빼앗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보고 있자니 자기 식구들 안위만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시모도 남편이 돈 한 푼 없이 제 돈으로 집 구해서 결혼한 걸 알면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안해하기는커녕 자기 아들 돈으로 구한 집 아니냐고 몇 차례 묻는 건 거지근성 같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돈은 정말 10원 한 푼도 제 집에 들어간 게 없었기에 저는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시모의 소식을 듣고는 집에 찾아갔다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이러냐며 화풀라고 저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게다가 남편은 오직 제 식구만 위하는 사람인데 앞으로의 인생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번은 왜 바꿨어? 아니, 나 집에 들어가게 알려줘. 그 집에 이제 네 집 없어. 내 집이야. 이혼 서류 줄 테니까 사인이나 해. 우리가 왜 이혼해? 나 싫어. 이혼 못해. 유책 배우자는 바로 너야. 난 너같이 한심하고 제 가족만 아는 인간하고는 못 살아. 내가 원 상태로 다 돌려놓을게.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내 앞에서 태연이 거짓말하던 너란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사니? 넌 아직 인간 되려면 멀었어. 가서 네 엄마 우유나 더 먹고 커. 정말 1억이야?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내가 너 이런 줄 알고 결혼했니? 그래서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잖아.
난 이혼 못해. 그런 줄 알아.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뭐. 나중에 법원에서 보자. 안 돼.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계속 저를 붙잡으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 목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그저 남편은 자기 핑계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태연하게 자기 동생에게 돈 안 줬다고 거짓말해놓고 제 집 전세 재계약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정상일까요? 남편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하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갖가지 말을 다 해댔어요. 어른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어서 화해하고 애들 짐 다시 가져가. 그쪽 가족들 짐은 거기 두셔야지. 어차피 이혼할 텐데. 이혼이 쉬워?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내쳐? 그럼 내치지 않게 잘했어야죠. 제 동생 챙긴다고 쫓겨나게 만든 게 누군데? 쫓겨나긴 뭘 쫓겨나. 아직 멀쩡히 살고 있으면서. 이건 뭐 강아지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하고 자식들이나 챙기세요. 전화 끊지 마.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아니, 그렇게 제멋대로 생각하고 말할 거면 듣기 싫다고요. 그냥 문이라도 좀 열어줘. 부부라는 게 살맛대고 살면 금방 풀리는 거야. 이혼한다는데 참 말 많네. 어떻게든 남편과 다시 살게 하고 싶어서 시모는 저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어른 된 사람이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를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짐 가져가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양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전화기를 꺼놔버렸어요. 저는 그 이후 며칠 동안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매일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시동생까지 같이 사니 집이 비좁고 힘들다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상 자기가 둘과 같이 사니 힘들다는 말을 저에게 하시니 황당하기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자식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든지 데리고 가서 밥만 차려달라 하더군요. 무슨 말만 하면 밥만 차려달라, 잠만 재워달라는 멘트를 입에 달고 사시는데 황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부탁하느냐고 말했어요. 시모는 이제는 자기가 말린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에게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모와 더는 볼 일도 없겠다 싶어 차분하게 대화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이라면서요. 하늘 같은 남편 대신 아들들을 떠받들어야 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네가 너무하다 싶어서 그런 거지. 저는 맨날 그이랑 도련님 아침 챙겨주고 살림하고 일까지 다 했어요. 전 이제 그런 군 식구 필요 없어요. 네가 힘든 건 다 안다, 응? 내가 이 나이에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살아. 나 낳았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 자식들 그렇게 큰 건 다 그렇게 키우셔서 그렇죠. 내 자식들이 뭐 어때서? 돈 퍼주지, 바람피지, 게임만 하지.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요? 낳으신 분이 같이 살아야죠. 안 그래요? 시모는 제 말에 답도 못하고 간절히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했어요. 제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과 더 살다가는 제가 속 터질 것만 같았어요. 자기 동생 생각은 그렇게 끔찍이도 하면서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남편은 분명 제 가족만 중요했던 거죠. 남편에게 처음에는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자기는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해도 저와 이혼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을 제가 더 품고 갈 이유는 없었기에 소송으로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유책으로 인해 제가 승소를 했고
신우이에게도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했어요. 남편과 제 월급으로 모은 부부저축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지셨어요. 신우이가 살 곳이 없어지면 결국 시모의 집으로 들어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돈 갚을 테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했지만 그 돈이 언제 나올 줄 알고 기다리겠어요. 결국 부당이익 반환 청구도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우이는 저희가 저축한 돈을 돌려줘야 했기에 오피스텔을 빼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시모는 결국 이혼당한 남편과 신우이를 끼고 살게 됐습니다. 특히 시가로 내려간 뒤 틈틈이 사고치는 시동생까지 덤으로요. 신우이는 1년 사이에 애를 낳았기에 집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시모가 예민한 사람인데 아마도 한껏 더 고통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자식도 같이 있기 싫다고 했던 사람인데 손주라고 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족을 아끼던 그 집 식구들은 다시 옹기종기 5식구가 집에 모여 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나았을 것 같습니다. 못난 자식들 두고 시모가 속 터져 하는 꼴을 상상만 해도 웃겼어요. 이혼하고 저는 생각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가정이 중요하고 먼저이다 싶어서 일 끝나자마자 퇴근했습니다. 다들 그런 제 모습에 너무 달라졌다고 서운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동료들과 회식 자리도 종종 갖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결혼 후 뜸해졌던 친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오히려 응원을 해줬고요. 이혼이 흠도 아니라고 참고 사는 게 바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혼한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더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만큼 저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결국 전셋집을 나와서 새로 대출을 받아서 저만의 공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는 좋은 추억도 있었겠지만 씁쓸한 추억이 더 많았기에 더는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집을 옮기고 나서는 좀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같은 또래 친구들 모임도 나가서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족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혼했다면 좀 더 서로를 믿고 아껴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제가 또 결혼하게 된다면 좀 더 저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효자가 다 나쁘지는 않지만 제 남편처럼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니 해도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자랑 결혼해야 마음고생이 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행복해졌으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